네, 안녕하세요. 요청 응답 흐름 과정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최시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와스 미션을 구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한 지식이 아마 여기에 조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아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더라도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요청 응답의 흐름이 엄청나게 좀 광범위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다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요를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요청 응답 흐름에 대한 정리, 그리고 제가 조금 공부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서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해서 가져와 봤어요.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고, 서버는 그 리퀘스트를 분석해서 이제 응답을 이제 클라이언트에 보내게 되죠.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고 이제 리스폰스를 보내주는 과정인데, 이 과정 사이에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숨겨져 있어요. 마치 OSI 7계층이라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캡슐화되고 분리화되면서 이제 하나의 요청 응답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 지금 발표에서 다룰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즉 저기 어퍼 레이어 쪽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이번 발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 중에서도 HTTP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브라우저가 어떻게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 클라이언트에게 문서를 보여주는지,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한번 여러분께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요청을 원래 고마워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요청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위 부분은 이제 위키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중점을 볼게, 저는 쌍방향으로 통신한다 라는 부분이 조금 중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이제 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고 응답한다 라는 부분이 저 한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이제 다시 한번 말하면 브라우저는 이제 웹서버에 요청하고 응답을 받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수단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요청을 보내는지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 방법은 이제 URL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웹서버에 요청을 하게 돼요. URL은 네트워크상에서 자원이 어디인지 알려주기 위한 규약인데, 저희 브라우저에 URL 입력한 창이 있잖아요. URL을 입력했을 때 브라우저에서는 제일 처음 URL을 해석해서 요청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제 저희 이번 미션에서 아마 제일 많이 찾던 URL 같은데, 로컬호스트의 8080 포트의 index.html로 이제 요청을 보냈다고 가정하면, 이제 브라우저는 이제 로컬호스트라는, 즉 제 컴퓨터죠. 제 컴퓨터에 8080 포트에 떠 있는 이제 서비스의 이제 index.html을 요청하는 다음과 같은 리퀘스트를 생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URL을 이제 한 줄로 되어 있는 URL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할 텐데요. 그런 URL의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맨 앞에 프로토콜, 스킨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 앞에 도메인, 포트 번호, 그리고 이제 포트 번호 뒤에 파일의 위치 또는 요청 패스, 그리고 뒤에 물음표 다음에 쿼리 스트링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 예시로는 이제 로컬호스트의 8080에 있는 서비스의 이제 index.html을 이제 요청하는 이제 URL이 되겠는데요. 즉 URL은 웹서버에 무엇을 요청할 것인가를 정의한 내용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이제 요청할 건지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제 브라우저는 어떻게 할지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했던 이제 HTTP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특정 URL로 특정한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조금 많이 있지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get, post, put, patch, 그리고 delete에 대해서 딜리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제 g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회를 한다, post 같은 경우에는 생성한다, 그리고
풋 패치는 이제 수정 요청, 그리고 딜리트는 이제 자원을 삭제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왔던 요청 자원들을 이제 한 곳 모아서 브라우저는 이제 리퀘스트를 만들게 돼요. 처음 이제 리퀘스트 HTTP 메서드, 그리고 요청 패스, 그리고 HTTP 버전을 합쳐서 리퀘스트 라인 한 줄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요청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이제 메시지 헤더로,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헤더에 공백을 띄우고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메시지 바디를 넣어서 이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오른쪽은 get과 post 방식으로 보낸 요청의 이제 예시인데, 포스트 방식을 조금 살펴보면 get과 다른 점이 이제 메시지 바디가 있잖아요. 이제 바디를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로 컨텐트 타입과 이제 어느 정도의 길이가 있는지 알려주는 컨텐트 렉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청을 만들어서 이제 브라우저가 서버에 보냈어요. 이제 그 다음 받은 서버에서는 이 요청을 해석해서 이제 다시 그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요청을 받은, 계속 저희가 로컬호스트를 썼으니까 제 이번 미션을 가정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유저 크리에이트 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제 서버에서 이제 유저 크리에이트 그리고 포스트라는 요청이면 유저를 생성해달라는 의미인가?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다음과 같이 유저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컨트롤러에 이제 요청을 하고 유저를 생성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응답을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청한 도메인 서버에서 이제 패스를 파악해 리스폰스를 생성해서 다시 브라우저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리퀘스트와 마찬가지로 리스폰스의 이제 형식이고요. 리스폰스의 특이한 점은 첫 줄이 리스폰스 라인이 아니라 스테이터스 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HTTP 버전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드 응답 문구로 한 줄, 응답 문구 한 줄로 스테이터스 라인을, 그 밑에 똑같이 이제 리스폰스의 추가적인 정보를 이제 전달해주기 위해서 헤더 그리고 바디 이런 식으로 주게 됩니다. 오른쪽은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본 예시고요. 이제 요청을 보냈고 응답까지 받았어요. 이제 브라우저의 마지막 역할이 이제 문서를 보여줘야 돼요. 이제 문서를 이제 응답 받은 이제 정보를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다양한 말이 꺼졌는데, 받은 이제 응답의 이제 본문의 형식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그 형식이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캐치하는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로 컨텐트 타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에 같이 이제 8080에 이제 index.html을 요청해서 index.html 받았고, 그 헤더에 컨텐트 타입 텍스트 HTML이라고 했을 때 HTML 이거는 HTML 문서니까 HTML로 보여줘야겠네 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잘못된 컨텐트 타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똑같이 이제 index.html 똑같아요. 근데 컨텐트 타입을 다르게 적었어요.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이건 제이슨 형식을 보여준다고 이제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건데, HTML 문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결국 해석을 못 하겠죠. 브라우저에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디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좀 이전과 반대로 많이 못생겨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답을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응답 그리고 요청 응답의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제가 학습하면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조금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도메인이랑 호스트가 조금 엄청 많이 나왔는데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조금 지금도 살짝 헷갈리긴 한데 일단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내용들은 위키에서 한번 따온 거예요. 정의들은 한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이름이 도메인이고, 호스트는 네트워크에서 고유하게 식별하는 기계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번 해볼 텐데, 네이버에 서치, NID, 카페라는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네이버가 있는데 앞에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에서 고유하게 서비스하는 그런 이름이랑 호스트 이름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 뒤에 이제 네이버.com이 이제 도메인 이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네트워크 뒤에 괄호하고 서비스를 원래 원래 없었거든요. 그 위키에는. 근데 서비스를 조금 넣은 게 이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FQDN이라고 이제 풀 도메인 이름, 주소로 풀 도메인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이제 이 도메인 이름이랑 이것도 결국에는 좀 길어서 도메인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 URI랑 URL이 조금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URL, 제가 이번 발표에서는 URL을 썼지만 어떤 예시에서는 URI, 어떤 블로그에서는 URL 이런 식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URI는 결국 통합 자원 식별자라고 해서 이제 결국 한 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자인데, 그 구성 요소로 그거를 구현하는 그 방식으로 이제 URL이나 URN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게 URL로 이제 한 리소스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를 서술한 URL이 되고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듯이 이런 예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URL의 단점이 어떤 한 리소스의 위치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전에 사용했던 이제 리소스 URL로는 이제 그 리소스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이름이 필요하다 해서 URN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밑에 부분은 하나의 예시, URN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